자,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러셀의 조인병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수능 전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혹은 수능 전에도 수능 끝나고 나서 내가 지원하는 대학을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될지 고민할 때 아마 이 영상을 볼 수도 있고 봐야겠죠. 본 다음에 내가 좀 한국 외대를 지원하는데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까? 그러면 방향성을 좀 잡아봐야 되는데, 그죠? 선생님은 현재 앞으로 언급했던 것처럼 대치 러셀, 그 다음에 강남 러셀, 먹동 토마스 하이넌슬, 그 다음에 리드슨 하이넌슬 부천에서 논술 강의를 하고 있고, 2006년에서 2017년 7학년도까지 메가스터디에서 인강 강의를 했었고, 2011년에서 2018년까지 또 김양편유에서 논술 강의를 오래 했습니다. 2018년, 17년은 선생님의 눈을 다쳐가지고 그 뒤에 인강은 안 하고 눈이 나아져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학생들한테 또 강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얘기할 거는 한국 외대야. 한국 외대. 한국 외대를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될 것인가. 자, 우리가 모든 논술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논술 문제는 내가 이거 두 강으로 좀 기획하고 있는데요. 앞부분은 논술에 대한 일반론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야지. 왜냐하면 이게 뭐 외대든 중앙대학교든 한양대학교든 아니면 연세대학교든 뭐 경기대학교든 어디든 간에 논술 문제는 결코 네 가지의 유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네 가지 유형을 알고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가르치는 문장 재배 공식 두 가지만 이해하면 어떤 문제든 다 형식적 측면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어. 즉, 대학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논제의 요구 조건이 바뀌지 않습니다. 모든 논술은 네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네 가지의 유형을 이해하면 나머지는 다 응용이 가능해. 즉,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주제야, 주제. 모든 논술 문제는 단 하나의 주제가 나오죠. 물론 동국대 같은 이제 다 논제 다 제시문 같은 경우는 논제에 따라서 제시문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제도 달라지죠. 오케이? 그렇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하나의 주제가 각각의 제시문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왜 이렇게 급하게 하냐? 천천히 하자, 천천히.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제를 찾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약을 하고, 주제 찾고 요약하고, 이건 논제죠. 예를 들어서 주제를 파악하셔.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논제에 주제를 파악하지 말라고 할지라도 주제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경희대학교 문제는 언제나 정확하게 주제를 포착해 줘야 돼. 그리고 요약을 한다는 건 뭐냐면 주제에 대한 관점을 정확하게 잡아줘야 된다. 오케이? 요건 이제 외대 거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관점을 찾는지 같이 보도록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는 추론인데요. 추론. 자, 모든 대학에서는 두 가지 추론밖에 나오지 않아. 비교이거나 아니면은 해석입니다. 그런데 요 요약과의 차이는 뭐냐면, 요약은 내용을 정리하는 거야. 물론 외대 같은 경우도 1번 문제가 요약이죠. 요약할 때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정리하라고 하진 않아. 거기에 어휘를 바꾸라고 합니다. 더욱 자기화된 어휘로 바꾸라고 하기 때문에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베끼게 되면은 그게 어느 대학이든 감점의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추론은 비교 추론하고 해석 추론밖에 없는데,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3자 비교죠. 비교한다는 건 뭐야? 바로 이 관점, 자, 비교 추론이라는 것은 이 관점의 차이를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외대 같은 경우는 차이를 정리해주는 요약형 문제지. 자, 어디야? 경희대학교의 사회계열 문제도 요약이고요. 성균관대학교의 1번 문제도 요약이고, 숭실대학교 1번 문제도 요약이지. 요약은 각각의 제시문의 관점의 차이를 짧게 정리해준다. 게다가 분량이 짧기 때문에 길게 내용을 음미해가면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 내용이 뭐지?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외대는 이 해석 문제가 맨 마지막에 3번 문제가 나오죠. 해석. 여기는 외대는 그걸 갖다가 적용 추론이라고 하는데,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문학 작품이나 아니면 도표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문제. 물론 외대의 사회계열 문제가 그렇죠. 인문계열 문제 같은 경우는 적용을 하긴 하는데, 이게 인문계열 문제의 경우는 도표가 나오거나 문학 작품이 나오는 건 아니고 영어 제시문을 통해서 또 적용하고 응용하는 문제가 나온다. 그러나 역시 해석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네 번째,
네 번째가 비판형인데 외대도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유논술형. 견해 중에 본인이 하나를 선택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조건 비판. 즉 하나의 관점에서 다른 관점을 비판한다.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미 알아냈겠지. 뭐? 야! 논술은 결국 관점 싸움이네. 맞아요. 논술은 관점 싸움이야. 이 관점을 파악해서 이 논술 문제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야, 너 주제에 대해서 각각의 제시문의 관점을 뽑아낼 수 있니? 요약이야. 그래? 뽑아냈구나. 그럼 너는 하나의 제시문에서 다른 제시문의 관점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니? 이건 추론이야. 비교 추론. 추론은 설명이니까. 그 해석은 뭘까? 하나의 개념 혹은 하나의 이론형 제시문을 통해서 문학작품이나 아니면 도표를 분석할 수 있니? 이건 적용이죠. 여러분들 왜 수능 문학에 보면 보기가 나와 있고 보기를 통해서 제시문에 나와 있는 문학작품을 설명하는 거. 문학작품 현상이야. 즉 문학작품이나 도표를 설명할 수 있겠는가? 이걸 묻는 게 바로 창의 적용이 되는 거죠. 창의 적용. 오케이? 자, 그래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문학작품이나 아니면 도표의 의미를 분석하는 거. 여기에서는 비교보다 더 적극적 설명이 들어가야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비판은 뭐냐면, 자, 주어진 제시문에서 특정한 관점을 선택하는 거. 이 조건형 비판은 하나의 관점에서 다른 관점을 비판하는 거. 요거 선생님의 기초인강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인강을 보면은 논술 문제는 네 가지밖에 없다. 주제, 요약, 추론은 비교하세요. 비교는 방금 전에 얘기했죠. 요 관점의 차이. 맞습니까? 해석은 하나의 이론형 제시문의 관점. 거기도 관점이야. 즉 이것도 하나의 이론형 제시문의 관점을 통해서 문학작품이나 도표를 분석하는 것. 자, 이 자유논술형은 여러 개의 주제에 대한 관점 중에서 하나를 택하는 것. 조건형 비판은 하나의 관점에서 다른 제시문의 관점을 비판해 주는 것. 그러면 결국은 논술은 관점 싸움이구나. 아시겠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했던 거고, 외대도 역시 이 범주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외대의 논술 가이드북에 보면은 혀가 말렸다. 외대 논술 가이드북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약은 자,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하고 거기에 보면은 표현을 바꾸거나 제시문에 사용된 다른 핵심어와 연결하여 표현한다. 뭔 말이야? 본문을 갖다 베끼지 말라는 거야. 본문을 자연스럽게 정리하세요. 정확하게는 본문에 나와 있는 핵심적 주제에 대한 관점을 정리해라.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평가형인데, 평가는 동의하거나 혹은 반박하는 거. 즉 옹호와 반박에 해당되는 거죠. 자, 옹호하거나 반박. 그게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야. 요거 비판형, 옹호하거나 반박하는 거. 오케이?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적용 추론의 문제인데, 아까 얘기했던 이 문제입니다. 이 어느 대학이든 이 문제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아. 자, 중앙대학교 문제 1번 문제 비교죠. 비교 몇 개? 보통 4개나 5개의 제시문을 주고 하나의 주제에 대한 각각의 제시문의 관점이 있으면 2개로 나누어서 비교할 수도 있고 아니면 3개로 비교할 수도 있고, 연세대학교도 역시 1번 문제 3자 비교, 역시 이것도 하나의 기준을 통해서 3개의 제시문을 나누어서 분석하는 것. 이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방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모든 대학의 문제가 어떠한 유형으로 돼 있는지를 우리가 알면은 딱 보자마자 이거 비교네, 이거 해석이네, 이거 비판이네. 그러면은 그 제시문의 유형에 따라서 우리는 이미 글을 쓰는데 결정된 구성이 있어. 그 구성에 따라서 글을 쓰면 되는데, 뭐 외대다, 중대다, 성실대다, 연대다 다 다르다고 생각하면은 복잡해.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다.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 심플하게 모든 대학에서 요구하는 유형들을 간결하게 나누고 그 유형에 따라서 글을 쓰는 뭐가 있어? 구성이 있어요. 그건 굉장히 쉬워.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러한 유형에 대한 반복적 체화. 그래서 나머지 파이널 기간에 우리가 보통 첫 번째 수능 끝나자마자 이틀 후에 보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이 당일치기, 초치기, 분치기를 해야겠지만, 중앙대학교나 외대, 그 다음 주에 보면 인하대인가 아주대,
그 다음에 경기대, 여긴 좀 시간이 있죠. 그럴 때는 요구 조건을 자기가 체화해서 글을 쓰는 연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외대 문제, 1번 문제를 보면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1번 문제가 뭐냐 하면은, 가부터 막까지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입장이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모든 논술 문제는 바로 이러한 핵심적인 관점들을 뽑아냈다면, 뽑아낸 관점에 따라서 내가, 자, 1번 문제는 요약이라고 했죠. 요약. 요약은, 자, 이렇게 글자 수. 여기 보통 두 개로 나누게 되어 있죠. 가나, 다라, 마. 이렇게 나누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은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그럼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은 여기에선 가하고, 그 다음에 가라, 마. 자, 쓸 때, 여기가 중요해. 쓸 때. 자, 제이심은 가하고, 제이심은 라하고, 제이심은 라에서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은 여기는 세계 시민주의를 기반으로 한다. 이게 뭐야? 주제에 대한 관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가에서 말하는 세계 시민주의가 뭐고, 라에서 말하는 세계 시민주의가 뭐고, 마에서 말하는 세계 시민주의가 뭔가? 글자 수 400조밖에 안 된다. 400조밖에 안 되면 길게 내가 이걸 디테일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핵심적인 관점만 찾아내면 돼. 그리고 제이심은 나와 제이심은 다에서, 그쵸? 그럼 400자면 요게 한 250자 정도 돼야 되지, 이게 150자 정도 돼야 되지. 그래야지만 3개, 2개의 관점을 정리해 줄 수 있겠지. 이쪽에서는 제이심은 나와 제이심은 다에서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두 가지가 다르죠. 하나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세계시민주의,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중심주의지. 이쪽은 그치? 비교 요약입니다. 요 유형이 어디에서 나와? 똑같이 이거 성균관대학교,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 사회계열, 그 다음에 어디니? 숭실대학교 다 이렇게 나와. 이 유형은 이렇게 쓰는 거야 그냥. 여러분이 주제에 대한 관점, 주제에 대한 관점, 요 관점의 구체화. 이걸 A, 그 다음에 B, C, 이거를 D하고 E. 요거는 각각은 그러면 이 세계 시민주의에 해당되는 관점들을 짧게 정리해 줘야 되겠죠. 이거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분량이 400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깊이 있는 추론을 쓰는 것 자체가 이미 나는 바보탱이 탱탱이다 라고 말하는 거야. 뭐해? 요구 조건에 맞게 독해를 해야죠. 오케이? 그 다음에 문제 2번입니다. 문제 2번은 가와 라를 활용하여 바의 국산 영화 의무 상영제를 평가하시오. 자, 문제 2도 역시 마찬가지야. 어떻게 구성해줘요? 그러면 이쪽에서 자, 항상 비판의 대상 혹은 해석의 대상을 앞부분에 써주거든. 여기 보면 국산 영화 상영제 500자죠? 자, 글자 잘 봐. 그러면 제심은 바의 보기에서, 그러면 국산 영화 상영. 그럼 이거 짧게 정리해줘. 대략 몇 자? 이거 100자에서 150자로 정리를 해줘야지. 국산 영화 상영제는 이러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어. 근데 이러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할 때 제이심은 가와 제이심은 라가 지향하는 건 세계시민주의였지. 그러면 세계시민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제이심은 바를 비판하기 위해선 이쪽에 나와 있는 국산 영화 의무 상영자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포착할 때 국산 영화 의무 상영제의 긍정적 측면을 갖다 넣어야 돼? 부정적 측면을 갖다 넣어야 돼? 부정적 측면을 갖다 넣어야죠. 왜? 국산 영화 의무 상영제는 앞부분에 얘기했던 국가 중심주의적 관점이거든. 즉 이쪽에서는 정리할 때 국가 중심주의적 관점을 100자에서 150자로 정리해주고, 이는 제이심은 가의 관점과 그 다음에 제이심은 라의 관점. 그럼 우리가 이미 1번 문제 할 때 제이심은 가의 관점이 뭐지? 제이심은 라의 관점이 뭐지? 이거에 해당되는 핵심적인 내용들은 갖고 있어야지. 즉 제이심은 가의 관점에서는 세계시민주의가 지향하는 거는 평등, 보편성, 차이. 자, 그래서 제이심은 가의 관점에서 첫째, 둘째,
셋째,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2시민가의 세계시민주의 관점의 평등의 관점에서 얘는 타당하지 않아. 왜냐하면, 이게 꼭 들어가야 돼. 왜냐하면은 주장에 대한 근거지. 혹은 제2시민가의 관점에서 또 세계시민주의가 차이를 극복하는데 이 차이 극복의 관점에서 이러한 국산영화 상영제가 어떠한 한계를 갖고 있는가? 문제점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또 자, 뭐가 있을까? 여기는 그쵸? 제2시민가에서 지향하는 보편성의 관점에서 얘는 어떠한 문제를 갖고 있다. 역시 왜냐하면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야. 이때 중요한 건 여기는 비판이기 때문에 바로 요 화살표한 부분 여기에 근거들이 들어가야지. 이 근거에 여러분이 창의성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개입돼야 된다. 내 말? 아니, 한국외대에 나와 있는 가이드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라번의 관점. 자, 제2시민라에서도 역시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다 갖다 붙일 수는 없어. 제2시민라에서 세계시민주의가 지향하는 것은 타문화에 대한 이해, 인정주의의 극복, 그 다음에 전제구적 연대. 그러면 제2시민라의 관점에서 여기에 역시 세계시민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이쪽이 지향하는 것은 전지구적 연대야.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관점에서 국산영화제는 어떤 한계를 갖고 있어. 자, 왜냐하면 지금 강조하는 거는 바로 방향입니다. 방향. 다음 시간은 선생님이 이거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줄 텐데 일단은 우리는 모든 그런 형식을 정확하게 이해해야지만 그 형식에 따른 내용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거든. 또 하나 뭐 할까? 그렇죠. 두 번째 이것을 통해서 개별 문화. 자, 개별 문화를 긍정해야 되는데 개별 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국산영화 상영제는 역시 한계를 갖고 있다. 왜냐하면 오케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왜냐하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야. 다른 걸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제에 대한 핵심적 관점을 잡고 그 관점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개념들을 찾아서 그 개념에 해당되는 것들에 대한 옹호의 논리와 반박의 논리가 외대의 이번 문제이다. 내가 왜 이렇게 세게 얘기하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사회계열 문제가 있고 인문계열 문제가 있는데 사회계열 문제와 인문계열 문제. 자, 거기 보면 문제 3번은 사회 두 주장이 문제 1의 두 입장에서 어떻게 상응하는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추론하고 한쪽 입장을 선택하여 아예 문제 해결에 적응하시오. 자, 이거 문제 3번. 문제 3번도 역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요. 항상 먼저 글을 쓸 때 틀을 잡아줘야 돼. 이 틀을 잡지 않으면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 분량 배분이 안 돼. 특정한 제시문을 괜히 내가 이빨이라고 하면 안 되지. 특정한 제시문을 괜히 엄청나게 분석할 필요 없죠. 왜? 요구 조건과 분량에 맞는 분석을 해야지. 자, 요구 조건에 따른 분량이 500자예요. 500자인데 내가 200자짜리 추론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나머지 일반론이 나올 수밖에 없고 500자를 추론하라고 했는데 너무 깊이 추론하게 되면은 역시 추론하는 것 자체가 시간을 잡아먹으니까 시간을 잡아먹으니까 즉 요구 조건에 맞는 글쓰기의 감각을 익혀야지만 실전에서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거나 그럼 뭐 분량 많이 못 쓰죠. 시간이 지나치게 짧으면 나머지의 시간 동안 잘 수밖에 없지. 그럼 뭐야? 내가 추론의 깊이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해되십니까? 바로 그 부분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줘야 된다. 자, 여기 보면은요, 제시문 4번, 응국이와 띄운 이 옛날에 이거 이화여자대학교 영어 제시문도 이렇게 나왔었는데 똑같은데 그때 응가와 띄운거였는데 응가와 띄운거. 그 다음에 찐우와 아까베 이 두 사람이 뭐에 대한 생각이 다르냐면 언어에 대한 생각이 달라. 그래서 먼저 두 입장이 어떻게 상하는지. 그럼 여기 제시문 4에서 자, 내가 예전 걸로 응가와 띠용고의 언어에 대한 인식은 언어라는 것이 곧 민족성을 담보하고 있다 보는 거야. 그럼 뭐하고 관계됩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국가중심주의하고 관계가 된 거야. 맞습니까? 그리고 찐우와 아까베 그리고 찐우와 그 다음에 아까베 찐우와 아까베 형님의 언어에 대한 관은 뭐냐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도구적 관점이야. 그런데 우리가 그 언어를 통해서 이 세계와 소통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지향하는 가치는 세계 시민주의다. 이렇게 보면 돼. 오케이? 이게 그러면 몇 자 정도를 해야 됩니까? 여기 이제 600자니까 300자 정도는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자, 이해하고 이쪽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국가중심주의고 또 한쪽은 세계 시민으로서의 소통의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한 언어의 보편성에 대한 지향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이심은 아의 문제 해결에 적응하시오. 제이심은 아의 문제는 뭡니까? 두 번째. 제이심은 아에 나타난 전 세계의 언어의 소멸의 문제.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의 관점을 택해야지 하나의 관점을 택한다는 건 다른 쪽에 하나를 까야 되는 것. 즉 이때 세계 시민 쪽에 주의를 기반으로 하게 되면 바로 언어의 소멸을 우리는 막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앞쪽에 있는 민족중심주의, 즉 국가중심주의적 관점을 택해야지만 된다. 바로 이때 중요한 거는 그리고 난 다음에 본문을 갖다 베끼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 나와 있는 근거, 여기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본인의 플러스 알파, 창의력이라는 게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문제에서 한번 사회계열 문제를 한번 보면은요. 이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이것도 쉬워요. 즉 독해 자체는 쉬워. 이렇게 독해가 쉬울 때 우리는 글을 쓸 때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봄직한 내용인데 일반론인데 라고 해서 내가 알고 있는 상식적 수준의 글을 쓰면 자 외대가 뭐라고 했냐면 상식적 수준의 글을 쓰면 하고 외대의 내용을 예대가 절대로 쓰지 말라고 한 거. 그럼 뻔한 내용이죠. 거기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의 단순 이해보다는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을 발휘하여라고 되어 있어. 이건 내가 뭐라고 하냐면 절대로 상식적이고 통념적 내용을 쓰지 말아라. 또 이렇게 되어 있어. 외대의 가이드북에 보면은 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비판 평가형 문제에서 자 이미 거론된 내용들을 반복하거나 지나치게 판에 박힌 사회 현상을 논하거나 그쵸? 이렇게 되면은 변별력이 없다. 즉 모든 논술의 가장 중요한 거는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핵심적인 쟁점을 갖고 왔다면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때 의미라고 하는 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옹호의 논리나 반박의 논리가 나왔을 때 옹호의 근거와 반박의 근거의 창의성. 이쪽은 역시 이쪽은 여기가 우리가 두 가지 즉 응가와 띠용고 형님의 민족성을 중심으로 한 언어에 대한 이해와 찐우와 아까베의 세계 시민의 소통을 지향으로 하는 언어가 갖고 있는 특성이 앞에 나와 있는 세계 시민주의와 국가 중심주의 딱 떨어지게 이거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자 이건 일종의 뭡니까? 공통점 찾기. 비교죠, 비교. 얘와 응가와 띠용고의 민족성이라는 건 국가 중심주의. 찐우와 아까베의 세계 시민이라는 건 세계 시민으로서의 보편적 언어에 대한 지향이라는 건 이쪽에서 말하는 세계 시민주의로 설명을 할 수가 있지. 그래서 내가 지금 뭐 한 겁니까? 논제를 보자마자 우리는 먼저 이렇게 틀을 잡아줘야 돼. 그리고 외대의 틀은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틀을 통해서 외대 문제의 전체의 방향은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요 문제는 내가 지금은 아웃라인을 잡았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하고 요 문제 같이 풀어보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요약을 하고 어떤 식으로 평가, 비판을 하고 어떤 식으로 각각의 제2시문에 나와 있는 쟁점적 개념을 통해서 즉 주어진 논제 요구에 따라서 적용, 선생님 표현으로는 해석하는지 그래서 요약과 아까 비교와 해석과 비판에서 이쪽에 나와 있는 외국어 대학교 문제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요약, 그 다음에 비판, 그 다음에 적용이다. 요것을 하는 방법론을 텍스트를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선생님의 요 강의는 강남 러셀에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리드슨 하이논술 부천에서 진행이 되는데 우리 지방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비대면 수업으로 똑같이 수업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즉 이 수업 자체를 나중에 파이널할 때 영상을 그대로 라이브로 올려주고 혹은 녹화본으로 줄 수도 있어. 라이브도 있고 녹화본도 있고 여러분은 수업을 듣고
그거를 써서 선생님 게시판에 카페에다 올릴 겁니다. 카페에다 올리면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수업은 현강에서 듣지 않고 인강으로 듣는 것과 똑같죠. 다만 이것이 중앙대학교와 그다음에 한국외대 같은 5일 동안이 있기 때문에 첨삭을 딱 4회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판에 코로나 때문에 가기도 좀 껄쩍지근하고 근데 이거 인강은 또 첨삭이라는 것이 구체적이지 않고 그렇다면은 우리 병천이 형 걸 한번 들어보자. 당연히 이게 내가 또 할 수 있는 첨삭이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명수 이상이 돼도 선생님이 여러 학생들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첨삭 조교가 있긴 있어요. 첨삭 조교들이 할 수 있는 것도 리미트가 있기 때문에 30명 정도 내외로 받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보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은 첨삭까지 할 수 있고 그럼 2000년대 초반부터 논술을 오래 했던 사람이고 메가스터디 인강 강사였고 현재도 대치로셀, 강남로셀, 그 다음에 목동 토마스 하이논술의 대표 강사, 그 다음에 부천 리드스는 하이논술이면은 그 정도면 뭐 됐겠구만. 선생님이 또 합격자 명단이 선생님 그 카페에 이거 올려놓는 부분에 밑에 합격자 명단을 쭉 보시면은 압도적인 합격자를 배출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논술 강사를 뭘로 듣습니까? 얼마나 많은 학생을 합격시켰는가? 그걸 가지고 듣지 않겠어? 자, 그런 의미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댓글로 문의를 하거나 아니면 리드 수능 하이 논술에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수업 시간에 계속 또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시죠. 오케이.